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경제 뉴스들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하여튼 전세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 네. 심각합니다. 증시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우존스 0.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4% 상승했고 S&P 500은 0.19%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별한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보기에는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지표 자체로 보면은 변동성이 별로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이게 뭐 GDP 확정치가 26일에 공개가 되고 PCE가 27일에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재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금리는 인하가 됐고 거기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크로한 부분에서의 이벤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는 거나 가이던스 나오는 거를 좀 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뭐 어떻게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마이크론이 지금 장 마감쯤 해가지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1.18달러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예상치가 한 1.1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1달러 발표했는데 대충 1.2달러 나오니까 서프라이즈가 네.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망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한 1.6에서 1.82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장 마감쯤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은 안 됐고요. 네. 오히려 시간외에서 거의 13%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 마이크론을 그 메모리 반도체 카나리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 시간외에서 오르고 나면은 이게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분석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이렇게 떨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시장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뭘 요새 좀 잘 못하고 있다. 네. 그 얘기는 워낙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뭘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루아침에 망가진다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으로 좀 보여준 게 된 거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곁다리 뉴스인데 그 메타에서 그 라이방이랑 그 안경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레이벤. 예. 되게 영어 잘하는 척하네요. 약간 좀 짜증나죠? 네. 라이방이나 레이벤이나 참 이게 아니 혹시 젊은 분들 못 알아들으실까봐. 확실히 네. 잘생긴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예.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예. 레이벤. 네, 레이벤에서 만든 안경을 공개를 했는데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이게 뭐 이것저것 뭐 얘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일반적으로 좀 됐다. 우리가 AR 기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진짜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저거를 쓰고 뭘 하려 그러면은 일단 머리도 좀 아플 것 같고 뭔가 목이 좀 아플 것 같고 머리 헝클어질 것 같고.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꽤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괜찮죠. 안경테가 좀 두툼하긴 하네요. 근데 저 정도면은 쓸만한. 네, 쓸만한 거고. 저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뭐 화상 통화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뭐 물론 구체적인 그 출시 시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카메라도 달렸겠죠? 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압권 채널에 그 네. 네이버에서 로봇 보고 온 얘기를 좀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AR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서 그 네이버의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옆에 벽이에요, 벽.
그냥 벽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AR로 광고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로비가 이렇게 보이면은 한 2층 정도 되면 로비가 이렇게 넓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로봇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없습니다. AR로 네, 있어요. 3D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래스를 써야 보이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 글래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때 저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걸 들고 계속 다니니까 패드를 네, 패드 들고 다니면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되게 팔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야, 이거 글래스 있으면 참 좋겠네요 했더니 이제 글래스를 네.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요새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그 아파트를 3D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3D로 그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보면은 몇 층에 어디 이렇게 그럼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네. 쭉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걸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글래스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저 아파트 보면 저거 얼마쯤 하니? 라고 해서 음성 인식하면 예, 저거 얼마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그 3D로 그냥 맵을 만들었어요. 네. 아파트를.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그 아파트를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도면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요 글래스도 AR, VR도 뭐 옛날부터 워낙 떡밥으로 오래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AI의 발전과 이 글래스도 조금씩 현실화되고 네. 여기에 네. 콘텐츠까지 좀 더해지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렌즈에 다초점 렌즈 가능하냐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뭐 도수 넣고 이건 조금 쉽지 않겠죠. 그 렌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아마 부품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누진 다초점 렌즈 이렇게 해갖고 예.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예,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그런가요? 않을 것 같아요. 다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광학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그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중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관심 없죠. 중국. 예. 뭐 최근에 잠깐 뭐 너무 좀 관심 멀어졌다가 이제 뭐 돈 많이 푼다니까 그게 조금 될라나 뭐 이 정도 관심이겠죠. 뭐. 그러니까 요새 기업에 이거 보세요. 뭐 그 정도 관심이겠죠. 뭐. 특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요즘에 중국 얘기하면은 넌 친중이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갖고 뭔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기업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리포트라든지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윗선에서 거의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네. 그 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내 돈을 투자를 할 거면은 좀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럴 건데 투자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미국이나 유럽이 알아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통상으로 뭐 관세는 그렇게 막아주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내수 시장에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어떨 것인가? 그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뺏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기업들 얘기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알아서 안 사주겠지.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중국 제품 좀 좋은 것들은 들어오면은 소리 소문 없이들 많이 쓰거든요. 그렇긴 네.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오즈모 같은 거 이거 네, 네. 그 카메라. 액션캠? 액션캠. 액션캠. 아. 뭐 이런 것들 다 중국 거 쓰잖아요. 중국 거잖아요. 네. 의외로 품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쓰는 사람 다 중국 거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써보면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추천하라 그러면 다 중국 거 추천하면서 어디 가서 이제 뭐 대외적으로 얘기할 땐 얘기 잘 못하고 이게 그 의외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 그나마 좀 관심 받았던 게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 중국은 원래 그 경제 전망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네. 거의 다 맞추잖아요. 맞추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5% 성장을 이제 목표로 한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좀 돈을 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시중은행의 금리를 낮춰서 5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어제 그제죠. 지급준비율 인하로 거의 한 190조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한 건데 네. 그 다음 날 바로 57조 원을 더 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아요. 위안화가 역외 위안화가 달러당 6.99 위안으로 거래가 됐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위안화라 함은 7을 넘어가지 않는 게 위안화다가 네. 중국 경제가 하도 안 좋으니까 7 넘어가서는 그냥 그게 또 표준이 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지간한 부양책 가지고는 안 움직이던 위안화가 이번에 그 대규모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6.99 위안으로 거래가 되더라라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이제 대출우대 금리 LPR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LPR 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우대 금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인데 이해를 조금 어떻게 좀 받쳐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8월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좀 밑돌고 있고 실업률도 5.3%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는 인식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양책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심도 좀 있는데 네.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환율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 뭐 구리 선물 가격이 3% 넘게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WTI 뭐 유가도 요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요새 기름 넣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1,50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유가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중국의 부양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1.7% 정도 좀 오르는 네. 유가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이게 계속 효과가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그널은 되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정말 오랜만에 네. 나왔습니다. 근데 정프로님 지금 제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죠? 중국이잖아요.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정프로님이 객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중국 뉴스는 좀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네. 시청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이번 뉴스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네. 이 얘기는 오히려 한 1년 전쯤인가 정프로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네네.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줘서 방향을 바꿔줘야 네. 거기서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시장의 그랬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예. 항상 그렇게 가야죠. 예. 근데 그냥 찔끔찔끔 계속 발표하니까 그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거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아예 뭐 또 하나보다 뭐 힘드니까 뭐 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뉴스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거는 맞습니다. 뭐 192조짜리 한 번 하고 55조짜리 한 거에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 맞고 시장도 네. 반응을 하는데 좀 전에 그 이조 기자님 얘기대로 이게 뭐 너무 뭐 단기적으로 잠깐 부양하다 말 거 아닌가 뭐 이런 회의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효과 좀 있어라. 진짜 이 정도의 그 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전혀 이게 리액션도 안 해주시고 예, 고려아연 관련한 뉴스 날짜가 고려아연. 예, 네. 가격 올렸습니다. 7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66만 원. 오늘 또 뜨겁겠네요. 예, 네. 그게 55만 원이었는데 네. 공개 매수를 66만 원으로 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어제 만난 분들 두 분 어제 저녁에 만났었는데 두 분 다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제 고려아연이 워낙 회사가 좋으니까 네. 배당을 2번이나 받았대요. 2년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하기 일주일 전에 팔았대요. 그래도 뭐 가격 나쁘지 않으셨겠네. 나쁘죠. 그래요? 예, 그때 55만 원까지 가 있었으니까. 네. 뭐 욕심은 어디까지 냅니까? 뭐 산 건 훨씬 싸게 사셨겠지. 아니요. 좀 공개 매수 하기 전에 팔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살 때는 뭐 한 20만 원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1,5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열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들고 있었으면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 이상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거의 뭐 0.1% 수익 난 거죠. 근데 고려아연 워낙 회사가 좋으니까 다들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답답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안 된 네, 거죠. 그렇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가고 있었으니까. 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논평 냈던데 네. 이게 뭐 그렇게 뭐 한다고 많이 하긴 했지만 주가도 안 가고 그랬다는 거는 좀 밸류업이 좀 잘 안 됐었던 안 거 된 아니냐 거죠.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정정신고서가 공시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럼 75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영풍 정밀 같은 경우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또 올리기로 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9천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9천 원짜리 주식이 이제 2만 원으로 올렸다 2만 5천 원 올리니까 이거 또 상한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이게 뭐 자기들이 경영권 주식을 살 때는 뭐 되게 프리미엄 붙여서 하고 네. 공개 매수할 때는 이렇게 높여서 하는데 평소에 거래될 때는 되게 낮게 거래가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냥 우리나라의 밸류업이 안 된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경영권 지분들은 그러니까 경영권 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뭘까 하다가 서울대 김우진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끼리 했던 얘기가 그 얼마나 슈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이지 않겠냐. 뭘 슈킹해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그러니까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게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 대한 현금 흐름을 통제를 하면 안 되죠. 모든 주주의 이익은 비례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특정한 주주의 이익이 뭐 슈킹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돈을 더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 얘기 아니겠냐.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은 기업이면 높은 기업일수록 네. 해먹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냐. 근데 이거 왜 고려아연 주식을 사는데 왜 공개 매수할 때 이렇게까지 비싸게 삽니까? 네. 그거는 뭔가 좀 더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남우 교수님 그 논평 내시면서 MBK가 주식 살 때 왜 그 일부 주식만 사냐. 네. 다 사라 살 거면 뭐 이런 논평을 어제 좀 내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은 좀 올라갔고요. 고려아연에서는 아직까지는 움직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고려아연은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무산을 시키려면은 네.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 고려아연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보다 위로 가야 네. 실패하니까. 그럼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막판에 거의 끝날 때쯤에 공개 매수 발표해가지고 들어 올려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고려아연은 오히려 좀 약간 그 감성적인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을 해외에 팔면 되겠냐. 그리고 MBK 같은 사모펀드가 이 전통 기관 산업을 흔들어서야 되겠냐. 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제 발표를 했던 게 그 국가 핵심 기술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신청을 했는데 원래 국가 핵심 기술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해외 거래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못 팔아요 해외에다가. 그 제품도 못 팔아요? 제품은 거래는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외국 기업에 매각할 때 네. 그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뭐 외국에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외국에 팔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신청을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MBK가 우리를 해외에 팔려 그러는 위협감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4천억 정도 CP 발행을 한다는데 사실 뭐 고려하연 같은 회사가 CP를 발행한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워낙 돈이 탄탄한 많으니까. 회사고 네. 그 현금 캐시플로도 좋은 회사인데 굳이 4천억을 조달을 하는 것도 뭐 요거의 일환인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고려하연 측이 전해 전쟁을 하기엔 좀 불리하긴 해요. 네. 왜냐면 고려하연은 자기가 자금 조달을 해도 자기 주식을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영풍에서도 한 3천억 쏘기로 했거든요. 네. 영풍은
MBK 통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면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고려아연이 약간 좀 불리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전쟁 2라운드 75만 원까지 공개 매수 가격 올렸다는 소식 있었고요. 일정은 안 변했죠?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일정 그대로죠. 네. 왜냐면 고려아연 측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공개 매수 가격, 그러니까 역공개 매수 가격을 더 높인다면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MBK의 공개 매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MBK는 가격을 높였을 때 마감을 지키려고 이번에 발표를 한 네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여기서 역공개 매수하고 그다음 가격을 또 올리게 되면은 공개 매수 기간 뒤로 미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글로비스랑 중국 BYD가 자동차 운송 관련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네.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 뉴스 자체의 의미도 있고 네. 근데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아름아름 하거든요. 네. 이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이 전기차 수출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실제로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보면서 아 쟤네들 저런 뭐 수출하면 나빠 이렇게 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자체로도 뭔가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BYD와 그 현대글로비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차량 운송 해운하는 회사죠. 카캐리어. 예, 그리고 이제 그 물류 및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적 협약 MOU를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일단은 물류 부분에서 그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컨테이너 포워딩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포워딩이라는 게 그 화물 운송 전문 업체가 화물 출발에서 도착까지 운송 전반을 책임을 지는 건데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배로 오게 되면은 배로 오고 나서도 네. 네. 얘를 뭐 트럭으로 날른다거나 아니면 이걸 실어준다거나 그런 그 부차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그 이거를 주로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YD가 뭔가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이제 최종 소비자까지 아니면 도매상까지 날라주는 일을 네.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BYD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네. 해외로 수출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의 물류 네트워크가 약한 거예요. 아.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원래 그걸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더 들어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거기서 신고해야 되고 이런 그 자잘한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예, 예. 그런 거 잘 하려면 거기에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 이제 그 같이 일하는 파트너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글로비스가 강하다 보니까 BYD 입장에서도 글로비스랑 일하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BYD가 이제 내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네. 이제 뭐 배를 사서 한 거예요. 배를 네.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차 실어 갖고 수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BYD가 이제 자기 물량만 가지고 배를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BYD가 뭐 자동차를 실어서 유럽에다가 수출을 했다고 할게요. 네. 그럼 그 배가 어떻게 돌아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든. 빈 배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카캐리어를 오래 했던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배가 그 현대차를 싣고 유럽에 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을 싣고 아시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매칭을 시켜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BYD는 그럴 만한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BYD의 선보, 그러니까 선박 화물 적재 공간을 그러니까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물량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저 배 우리가 쓰자라는 네. 협약을 또 맺은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카캐리어 시장은 굉장히 전문 업체 몇 군데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중국이라는 그 큰 고객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 고객들이 그럼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네들은 맨날 지들 거 지들끼리만 한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네 수출 물량이 있다고 하지만 지가 배 사가지고 뭐 지배로 돌린다. 네. 그러니까 얘네랑은 별로 상종할 적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강한데 네. 여기서 그리고 쟤네가 결국은 지들이 할 거야. 음. 그게 있는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 보기에는 근데 못할 걸? 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자체의 물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거를 사업의 기회로 삼아서 큰 고객이 생겼으니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얘네 배에는 우리 물건 실는 용도로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얘네 넘길 때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배 사서 하냐 차라리 우리
해운 서비스를 이용해라. 그래서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MOU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BYD 자동차를 이제 글로비스 배에 태워서 전 세계로 나른다.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좀 중기적인 계획이고 네. 오히려 글로비스 배에다가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 배에 나른다. 요게 일단 단기적입니다. 네. 뭐 자동차 실어 나르는 거는 글로비스가 전 세계 거의 뭐 최고 아니에요? 거의 탑 레벨입니다. 탑 레벨이죠. 네. 워낙 또 많이 실어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글로비스는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 매출 중에 현대차 비중이 높다라는 게 오히려 단점으로 꼽혀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업사이드를 잘 안 주는 게 애널리스트 평가할 때 그 비계열 매출 비중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BYD랑 비즈니스라인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건 비계열 매출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게 이제 향후 5년간 완성차 해상 운송 부문에서 비계열 매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네. 이런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은근히 비밀인데 네. 현대 글로비스가 비계열 매출 늘리는 걸 다들 바라는 이유가 현대차 물량을 하게 되면 은근히 좀 가격을 잘 안 높여준대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우리 계열사니까 네, 네. 네, 싸게 좀 해줘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제값받고 제값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준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 하여튼 우리가 잘 세세히 이제 눈 부릅뜨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다시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